네, 어제 하루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11명 발생했습니다. 41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보상에 나설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을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최근에 확진자 수는 대부분 계속 하는 말인데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확 올라가진 않은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5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이 됐고요. 네. 그중에 이제 국내가 483명이었었습니다. 이제 수도권은 310명으로 64%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네. 근데 이 정도 숫자면은 저희가 바로 전주에 있었던 514명과 이제 514명에 비해서 이제 일부 감소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걱정처럼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막 급증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4월 말에 정점을 찍고 5월 추가되면서 이제 감소하는 양상인데요. 그걸 또 뒷받침하는 증거가 방역본부에서 발표한 위험도 평가 지표를 보시면은 4월 셋째 주에 국내 발생 환자 숫자가 하루에 일간 659명이었는데 그게 4월 넷째 주 597명으로 감소했다가 5월 첫째 주에는 565명까지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소한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그 양상이냐라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지난주에 딱 수요일 날 하필이면 또 휴일이 끼어 있었고 또 이제 가정의 달을 그 기념하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 다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았고 그다음에 검사 건수는 일부 좀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냐면은 저희가 4월 말에 주간 검사 건수가 147만 건 정도였는데 지난주에는 138만 건 정도로 한 10% 조금 안 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받을 영향이 좀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금 현재의 그 4차 유행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3월 초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환자 숫자가 167명까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주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양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아요. 네. 여행도 많이 가고 싶은 유혹도 있고 직접 가는 사람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경남권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가 좀 줄어든 반면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지사가 2단계로 격상을 걱정할 정도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제주도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죠. 다 뭐 해외여행 안 되니까 조금 멀리 간다 하면 거의 다 제주도입니다. 항공편 이제 매주 꽉꽉 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자연히 늘 수밖에 없는데 이동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5월 들어서는 지금 이 비수도권 중에서는 제주도가 그 이전 대비로 한 4배 이상 늘고 있다. 이번에도 23명 정도가 하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열흘 동안을 분석해 보면 특성은 70%의 확진자는 도민들이에요. 도민들은 2차 혹은 N차 감염이라는 겁니다. 관광객으로부터 들어와서 도내로 퍼지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을 했는데 비수도권은 지금 영업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밤 11시부터 모든 업소들이 다 영업 제한이 걸렸고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번만이라도 방역 수칙을 어긴다면 문을 닫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경남이 유행 양상을 보였는데 이게 영국 변이 바이러스 때문 아니냐. 울산을 중심으로 부울경 경남 좀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감염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저희 조금 전 이야기했던 제주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 지역에 16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 강남구의 초등학교 그리고 서초구 외국인 학교 이런 곳들도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학교 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일상 속 생활 감염이 상당히 퍼져 있다. 과반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뭐 특정한 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집단 감염을 우려했는데 지금은 확진자의 절반 정도는 사실은 일상 속에서 그냥 걸리는 거예요. 가족 간 감염, 직장 내 감염, 지역사회 감염. 이 지역사회 안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곳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이거든요. 실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비슷한 빈도로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종교 집회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묶었을 때는 안 나왔지만 풀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지역사회 테두리 내에 있는 모든 이제 커뮤니티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감염은
자, 교사가 걸려와서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간 감염으로 학생이 걸려서 학교에 전파하는 경우도 있고 예. 지금 굉장히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예. 학교 내에서는 우선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지금은 날씨가 참 좋은데 환기를 이 수업 중에 아주 일상적으로 환기를 지켜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예. 마스크 쓰고 수업하기 조금 힘들지만 네. 계속해야만 등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학교 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앞서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이동형 PCR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울산 지역 학교에서도 이렇게 검사를 진행 중인데 이 효용성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정확하게는 이제 이동형 검사라기보다는 이제 이동형 검체 채취가 이제 정확한 표현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동형 검사 그러면은 거기서 모든 검사를 다 시행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기가 쉬운데 이거는 검사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하고 대신에 검체 채취를 하러 이제 선별검사소를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나가서 그 사이트에서 이제 바로 검체를 채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임시 선별검사소까지 움직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임시선별검사소를 간다라는 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직접 그러면 나가서 검체를 채취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가 있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다 받기 때문에 본인이 검사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덜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부정확한 어떤 신속 검사 대신에 아예 그 이동 차량에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PCR 장비를 싣고 나가서 검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동형 검사 차량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향후 추가 개선이 된다면은 정확한 검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 없이 그 자리에서 아마 제공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은 돼서요. 네. 좀 더 발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럼 그런 거네요. 그 일반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는 방식은 똑같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체 채취를 하는 거는 같은데 검체 채취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편하게 받게 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위치만 딱 옮긴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그 뭐 기사도 나오고 그러면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했다는 신고가 12건이 들어왔는데 관련성은 낮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백신 먹고 뇌 척수염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분이 계셨잖아요. 이분의 인과성은 어떻게 드러났나요? 어제 이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거 제가 이민혁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요. 네네. 인과성 있다 없다 OX가 아니라 5단계로 심사를 한다는 거죠. 인과성이 있다. 그럼 보상해줘야죠. 인과성의 개연성이 높다. 그럼 이것도 보상해줍니다. 네. 인과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보상되는데 3단계까지는. 그 아래 4단계가 인과성이 낮다. 근데 왜 낮으냐.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검토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다른 질환의 개입 여부가 높은 경우에는 백신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은 인과성이 명백히 없다. 그럼 이건 보상 대상이 아닌 거죠. 3단계까지는 보상이 됐는데 대통령께서도 지원을 검토 지시한 이 사지마비가 됐던 간호조무사 이 경우가 4단계에 해당하는데 자료 불충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MRI 자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미비해서 인과성 낮음으로 된 거예요. 그럼 지원 방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재난 지원 형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게 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과성 관련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 불충분도 1인당 1,000만 원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결정이 어제 내려져서 상당히 좀 지원의 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지금 이번 사례를 좀 그 예를 들어서 4단계를 좀 구분을 했네요. 4단계 중에서. 4단계에서도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까지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최근에 그럼 이렇게 정부가 진짜 이런 거는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일반인으로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이런 거에 대한 진료에 대한 비용은 좀
책임져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백신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감소는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백신을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생기는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이 40대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단명은 급성 파종성 뇌촉수염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이 급성 파종성 뇌촉수염은 통상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생기고 예방 접종 이후에 생기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 2016년도에 논문 나온 거 보시면은 6,400만 건의 예방 접종에서 8건 발생했거든요. 6,400만 건 중에 8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명 정도 예방 접종을 하면 그 중에 1명 정도 생길 정도로 굉장히 드문.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에 의한 걸로는 진짜 드문 겁니다. 예. 그것도 특정한 예방 접종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맞는 뭐 독감, 그다음에 뭐 필수 예방 접종에 속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 맞고도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워낙 드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생겼을 때 사실 인과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급성 지금 바로 또 치료는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되게 어렵고 예,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 중증 이상 반응이 있으면서 인과성 입증이 어렵더라도 1,000만 원 정도 안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이상 반응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어떤 입원 치료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예, 예. 그에 따라서 조금 도움은 될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인과성이 입증이 안 된 상태여도 네. 1,000만 원 안쪽으로는 이제 진료비는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만약에 인과성이 안 된다는 가능성이 좀 높다 했을 때 다시 그 환급해야 되는 환급해야 되는 것이냐? 겁니까? 네네. 그 문제가 뭐 명확히 어제 발표되진 않았는데 예. 일단 이 전액 환급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상에 따라서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액 환급이 아니라 정산 이후에 내용을 검토해서 환급 여부는 아마 개별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백신 종류에 따라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게 지금 영국 그리고 미국일 텐데 접종 후 사망 보고가 나와서 그걸 좀 보니까 백신의 제조사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영국의 의약품 건강관리제품규제청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영국에서 백신 접종을 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를 전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봤더니 예방 접종 후에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48시간 정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사망했던 사례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사례가 685건이었고 그 685건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접종자 10만 명당의 접종 후 사망자 숫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 전부 다 3.1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시행을 하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한 사람이 둘 다 10만 명당 3명 정도로 비슷하고 차이는 전혀 없었고 굉장히 드물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2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명 정도 적기는 하지만 지금 이걸 갖고 뭐 통계적 의의가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사례라서 전반적으로 이 백신 종류에 따른 예방접종 후에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은 것들이고 그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소식이 미 식품의약국 FDA가 12세에서 15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원래 화이자는요 미국에서 승인을 받을 때 만 16세 이상은 사용 가능하게 이 초기 임상 실험을 그렇게 했어요. 네. 다만 이제 나라마다 미성년자 기준이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 성인들에게만 접종하는 것으로 돼 있고 청소년 어린이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라별로 이거 16세 이상부터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예. 16세 이상부터 맞겠다. 이런 국가들도 있었어요. 미국도 그렇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2차로 화이자가 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예. 효과 좋고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이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청소년에게도 맞출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게 집단 면역 형성이 우리가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70%가 맞으면 된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나 사회 구성원에 어린이 청소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들은 또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빈도는 처음엔 낮다고 나왔지만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리는 상황이 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전체 사회의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말고 문제가 없다면 백신을 맞춰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이제 집단 면역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고 빠르게 놓고 있고 제가 부러운 점 하나는 백신이
여유 있게 남아돌고 있다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안 맞출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맞추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의학적 문제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효용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예. 미국의 사례를 또 관찰하면서 미성년자에게도 맞추니까 효과가 더 좋다라는 입증이 된다면 아마 추가적으로 백신의 여분이 허용하는 한 미성년자에게 맞춰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우리가 고령자부터 계속 내려오잖아요. 네네. 18세까지 다 맞았는데 백신이 있고 더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16세, 15세, 14세 낮춰 나갈 가능성이 있고 예. 한 12세까지거든요, 현재. 예. 12세까지는 여러 나라에서 표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까지 맞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2세에서 15세에 대한 긴급 사용이 승인된 게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가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 화이자에서 11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화이자 쪽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백신에 대한 그 접종 대상을 더 늘리기 위함이거든요.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12세에서 16세에 대한 이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은 2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이고 거기서 이제 100% 효과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 난 거고요. 200명만 연구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매드스케이프에 나온 조사 결과에는 200명 시행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비슷한 정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전성은 이미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네. 미국 같은 예. 경우는 거의 1억 명 넘게 맞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효능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하고 나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자꾸 접종 대상을 확장하는 이유는 뭐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방 접종에 대한 그 정책은 크게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첫 예. 번째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전체 인구의 58% 정도가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사람은 어린이들이 예. 일단 1차 대상에 남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크고요. 그게 한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움직임이 뭐냐면은 이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을 다시 이제 정규 승인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식 승인을 가져가게 되면은 예방 접종을 필수 접종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방 접종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예. 이걸 필수 접종으로 바꿔서 그분들도 맞게끔 하겠다라는 또 계획을 미국에서 좀 일부 갖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예방 접종은 점점 더 이렇게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백신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이런 곳들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허가를 목표로 좀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데 근데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랑 똑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보니까 네. 조금 혈전증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데이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모더나 쪽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그런 어린애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임상 시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이양에 대한 시험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방 접종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이슈는 지금 먹는 예방 접종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치료학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 먹는 예방 접종에 대한 것도 지금 임상 1상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결과들이 아마 향후 나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미국에서 58% 예방률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 어린 아이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이다. 왜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래요? 근데 예방 접종이라는 게 건강한 사람이 맞는 거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잠재적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그 예방 접종의 이익과 그다음에 위험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저울질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예. 또 정보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굉장히 앞으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점이 지금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백신이 주는 이익에 대해서는 보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미국이 지금 닥터 파우치가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강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58% 정도 예방 접종을 하니까 예. 이제 실외에서의 조그만 모임을 예방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 가질 경우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지침이 나왔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근데 실내에서도 안 써도 된다, 안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예방 접종이 진행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예방 접종 맞지 않은 사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배려는 저희가 하기 어려울 때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겁니다. 예. 그러면 예방접종이 주는 이익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피해와 위험도에 대한 것들이 증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가 돼서 예.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시 한 종합병원에서 대상포진 대상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일이 네, 있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실수죠. 네. 대상포진에 맞는 약이 있을 텐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네. 어쩌면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지금 이 대상포진 때문에 오는 환자가 예. 코로나19 접종하러 온 분으로 이제 착각을 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혹은 대상포진 환자에게 놓아야 할 약을 코로나19 백신으로 이제 바뀌어서 착각했을 수가 있고, 예. 바쁜 의료 현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병원은 많은 환자들을 다루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에 대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라인이 조금만 비좁거나 혹은 한 명의 의료 인력이 여러 가지를 이제 서포트하다 보면 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지금 6인분의 백신을 한꺼번에 주사한 경우가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건 의료적인 실수인데 예. 다행히 생명에 위험을 주는 큰 실수는 아니지만 네. 혹여라도 혹여라도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 백신을 엉뚱하게 맞은 분은 또 황당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 아까 이제 이 교수님 말씀처럼 잘못된 정보에 이제 경도된 분이라면 그렇죠. 굉장히 놀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또 의료사고로 뭐 분쟁, 소송 가면 아주 복잡해지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 없어야 하겠지만 예.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워낙 다급하고 접종의 속도도 높여나가다 보니 벌어지게 되는데 정말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이제 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의료진들의 노고와 바쁨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다행히 코로나 백신이어서 망정이지 헷갈린 약품이 다른 정말 치명적인 약품이었으면 거부 안 반응이 되죠, 있는 안 약품이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평론가님께서 이제 좋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건 맞고요. 네.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인적 오류로 인한 그 사고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의료기관은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되냐, 시행을 해야 되냐면은 환자의 의료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환자의 손목표를 확인을 하고 환자에게 직접 이름도 물어봐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홍길동 씨 맞으시죠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되고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본인이 나오게. 직접적인 정보를 주게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예.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료기관의 실수는 맞고요. 예.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참고로 그 미국의 CVS에서 이제 예방접종하다가 그 생리식염수를 잘못 접종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네. 미국에서 이제 17명에게 잘못 접종을 해서 그 사람들 다시 다 불러서 다시 재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일어는 나는데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불행 중에 다행인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평론가님 어제부터 65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 네.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는 70에서 74세 접종 예약이 시작된 네. 건데 헷갈리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75세 이상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예약을 나라에서 해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해주나 싶다가도 예약 기간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통보가 안 오나? 예, 예. 지금 뉴스를 보면은 내 나이 또래가 이제 접종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왜 통보가 안 오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미 일주일 동안 70세에서 74세에 대한 예약을 받았고요. 예. 지금 예약률이 한 27% 정도 넘어가요. 네. 일주일 동안 이게 많으냐 적으냐 뭐 이건 좀 따져볼 문제지만 예. 쭉 예약은 이어지는 거고 이번 주 들어와서 10일부터 그 다음이죠 바로 65세에서 69세까지 예약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바로 내일 모레 네. 13일 목요일부터는 이제 60세에서 65세 예. 예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접종이 아니고. 네. 그럼 이제 이 예약된 순서대로 또 고령자부터 접종이 이어지게 되겠죠. 시간 텀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이 본인들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누리집을 통해서. 네. 예. 근데 이게 문제는 현재 고령자이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 어려워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반드시 좀 도와주셔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누구라도 본인 인증을 하고 나면 부모님이나 뭐 친인척분
어쨌든 가족 범위 내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대리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도와주시면 아주 쉽게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도 정의정질병관리청장이 1339 전화 예약이 많이 이제 트래픽이 몰려서 전화 연결이 계속 안 되면 네. 어르신도 답답해 하시잖아요. 예. 1339 전화 예약이 이제 고령층에겐 일반적인 방식인데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다. 상담원 연결이.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인터넷, 모바일로 하시는 게 제일 간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에서 하시면 전화고 네.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하고 본인의 휴대전화. 예. 왜냐하면 통보를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면은 현장에서 직원분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프라인 방법, 전화 방법, 그리고 온라인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을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초기에 예약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예약을 안 하면 접종 통보가 오지 않거나 그쵸. 상당히 뒤늦어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예약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은 맞는데 나는 연락 안 오나 그러시면 예약을 안 하신 경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75세 이상 분들은 정부에서 예약을 다 해드렸는데 통보가 가죠. 통보해드리고 예약했는데 60세에서 만 74세 이하인 분들은 본인이 접종 예약을 하셔야 통보를 받고 접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꼭 이거는 알아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령층 위주로 일단 접종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왜 고령층의 접종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크게 2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거든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연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0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치사율이 거의 18.85% 정도, 5명 다 한 분이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런데 70대는 5.8%로 줄고 60대는 1.12%까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저질환자도 사실은 많이 중요합니다.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사망하신 분이 1,875분인데 어저께까지. 근데 이들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1,817명으로 96.9%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또는 고령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사망에 대한 비율은 거의 똑같고 그런 부작용이 비슷하다니까 걱정 많이 줄이시고 맞으셔야겠습니다. 예. 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첫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현장 연결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2차 검증을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1차만 봤을 때는 허가 가능한 수준에서 예방 효과를 인정받은 건데요. 일단 전 연령층에서 어떤 유의미한 큰 문제 없이 효과를 좀 거뒀다고 본 겁니까? 예, 근데 어저께 비교한 거는 이제 18에서 64세라서요. 사실 이제 17세 이하는 제외가 된 거고요. 저희가 네.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그 연령대를 제외를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예. 18에서 64세의 예방 효과는 95.6%였고 65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86.4%로 비교적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기저질환자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저질환자의 예방률은 90.9%로 비기저질환자의 95.1%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90% 이상의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비교적 믿을 만한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90% 이상이면 그냥 믿어도 정말 편하게 믿어도 되는 수치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 그러니까 백신을 처음 개발할 때 예. 사실 60%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하기 어렵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를 했고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 중에 이제 일부 백신은 그 정도 성능인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거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mRNA 백신의 국내 생산을 위해서 협의 중이다. 이 소식이 전해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들이 mRNA 백신 네, 아닙니까? 네. 현재 어떤 백신인지 정확히는 좀 네.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이게 이제 업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다 이제 비밀 유지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업체, 내용 이런 것들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언급했기 때문에 이건 팩트일 것으로 보고요. mRNA 백신이다. 2개밖에 없는 거죠. 예. 현재 전 세계에. 예.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 그런데 이제 화이자는 워낙 다국적 제약 기업이고 모더나는 최근에야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만 예. 사실은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바이오 벤처 회사인데 예. 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기업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는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생산 기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 하나는 mRNA 백신은 예. 우리나라도 많은 백신들을 생산해내는 나라고 예. 지금 해외에서는 코리아가 백신 생산의 허브 국가로 매우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좋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RNA는 완전히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생산 기반을 만드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한 2년 정도를 통상 보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걸 좀 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업체 측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최적 국가다. 우리는 우리대로 저것이 우리나라에 위탁되면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죠. 모더나는 또 이제 기술 이전까지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예. 위탁 생산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mRNA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과 노하우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더나이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화이자여도 뭐 더 좋고 제 생각에는 mRNA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게 되고 최대한 빨리 어느 시점에 이제 생산을 시작하게 될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계약서 내용에 아마 기간이 명시돼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조만간 특히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예. 모더나 CEO와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나눈 이야기를 보면 콤보 백신 얘기가 있습니다. 독감이라. 아까 먹는 백신도 말씀하셨지만 예. 향후에 매년 맞아야 되는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이 한 번 맞으면 예방 접종이 끝나도록 예, 예.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 백신 접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mRNA 백신이 국내에서 기술 이전을 포함한 위탁 생산이 되는 기반 시설이 놓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좀 마음 편해지는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보니까 러시아에 우리나라 분이신데 러시아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한 2달쯤 안쪽으로 출장 갔다가 거기서 스푸트니크 V 백신 1차, 2차 접종을 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귀국을 했어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네요. 이거는 근데 스푸트니크 V가 러시아에서 막 이게 그 안전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잘 안 한다면서요. 이거 그럼 왜 걸렸는지 파악이 가능할까요? 글쎄 이제 이렇게 예방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경우는 예.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제대로 된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방 접종자의 0.007% 정도, 그러니까 미국 전체 한 1억 명 정도 맞았는데 그 중에 7천 사례 정도의 돌파 감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변형에 의한 또 돌파 감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변형 중에서 뭐 남미 변이주나 남아공 변이주 같은 경우 돌파 감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 스푸트닉 5 관련된 돌파 감염은 이런 변이주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백신의 효능에 관련된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스푸트닉 5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보가 아직까지는 많이 공개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한 2달쯤 전에 란셋에 보고됐던 논문 내용,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체 검증 중이라는 논문, 요 딱 두 가지 정도만 나와 있다 보니까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근데 한편으로 이 스푸트닉 백신을 많이 접종한 게 이제 동구권의 헝가리인데 헝가리가 어제까지 전 국민의 45% 접종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거의 90% 이상 이 백신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헝가리의 코로나19 감염 현황이 대략 한 2달 전에 한 하루에 10,000건 정도 이상 나오던 게 지금 한 1,000건 정도 중반까지 감소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예.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어떨지를 모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정보가 거의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부분까지 검증이 좀 돼야 우리가 뭐 사용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